임상심리사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리검사를 강의하게 될 유상현입니다. 이 심리검사 과목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임상 현장에서 다양하게 이제 활용되는 검사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어떻게 이제 활용하고 어떤 검사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리검사 내용들에는 크게 이제 심리검사 어떤 뭐 기본 내용들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크게 이제 지능검사, 성격검사, 신경심리검사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의 검사 어떤 카테고리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겠고요. 심리검사. 네, 심리검사에는 지능과 관련된 검사, 그 다음에 성격과 관련된 검사, 그리고 신경심리. 네, 신경심리와 관련된 검사가 있겠다. 물론 이제 심리평가에는 이제 심리검사만 있는 것은 아니죠. 심리검사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뭐 행동관찰, 면담,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떤 내담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그것들 평가하는 내용들에 이제 전반적으로 다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지능검사에 우리가 이제 많이 지능을 평가하는 도구들로 이제 웩슬러 지능검사들을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능검사를 하는데 웩슬러 지능검사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뭐 카우프만 지능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지능검사들이 있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웩슬러 지능검사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격검사에는 이제 객관검사, 객관적 검사하고 투사 검사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객관적 검사에는 우리가 이제 MMPI라는 이제 지금은 이제 2판을 쓰고 있죠. 그래서 다면적 인성 검사, 다면적 인성 검사를 활용하고요. 물론 이제 이 성격 검사에 이 MMPI만 있는 것은 아니고, 뭐 PAI라든지 뭐 다양한 검사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투사 검사인데 주로 이제 로샤와 같은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 검사는 주로 이제 GPLC, 그죠? 거기에 이제 답안을 체크하게 돼 있는 그런 검사로 이루어져 있고요. 투사 검사는 이제 모호한 자극들을 통해서 그 반응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검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경심리 검사는 주로 이제 치매라든지 어떤 뇌의 어떤 기능들, 실행 능력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행동 관찰이나 면담 뭐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이제 주요한 정보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심리검사 파트 3에 나와 있는 그 순서들을 보시면, 심리검사 기본 개념, 그 다음에 지능검사, 인성검사, 그리고 성격검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경심리검사, 기타 심리검사,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런 어떤 순서대로 큰 카테고리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시고 내용들을 좀 보시겠습니다. 챕터 1부터 교재 내용들을 살펴보시죠. 이제 기본 개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심리검사를 배우는 데 있어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냥 기초가 되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 요 내용들은 이제 가벼운 워밍업 정도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절 내용 보시죠. 인간의 행동적 특성이나 심리적 특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응용 가능성을 가지고 수많은 영역에서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는데, 간단한 검사에서부터 특수한 검사까지 굉장히 다양하다. 심리검사가 굉장히 다양하다. 2번, 인간의 성격, 능력, 그 밖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심리적 특성의 내용과 그 정도를 밝힐 목적으로 일정한 조건하에 이미 마련한 문제나 혹은 작업을 제시한 다음에 그 사람의 행동 또는 행동의 결과를 어떤 가정의 표준적 관점에 비추어서 질적 또는 양적으로 기술하는 조직적 절차를 의미한다. 3번, 심리검사는 인간 행동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설명해주는 도구는 아니다. 인간 행동을 이해하는 어떤 보조적인 도구일 뿐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검사가 모든 걸 다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상태, 심리라는 것은, 정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한 가지 어떤 툴로서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심리평가 이렇게 나와 있고, 결국에 이제 심리평가 실력 따지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심리평가가 심리검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심리평가라는 것이 심리검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더 큰 개념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심리검사를 왜 하는가? 거기에 이제 목적이 나와 있는데요. 4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심리검사의 목적. 첫 번째로 이후에 그죠? 인간 행동들을 예측하는 예측의 목적이 있죠. 예측의 목적. 두 번째로 그러한 어떤 심리검사들을 통해서 내담자의 어떤 행동들이나 이후 행동들을 평가하고 그것들을 통한 이제 진단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진단. 그래서 어떠한 상태인지를 진단하는 게 중요하겠죠. 세 번째는 조사 연구, 어떤 개념에 대해서 그런 현상에 대한 조사 연구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조직 내에서는 또 선발과 배치에 선별 또는 배치를 위한 도구로서 이 심리검사가 활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실력 따지기 내용 보시면 인간에 대한 이해 이렇게 해가지고 3가지 수준이 있다. 상식적 이해, 과학적 이해, 공감적 이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이제 검사, 측정, 평가의 개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검사가 평가가 검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내용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3절의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과 내용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자료 수집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 여기에 이제 자료 수집 내용들은 이제 심리검사를 포함하는 내용이지만은 주로 행동 관찰이나 면담, 인터뷰에 관련된 내용들이겠습니다. 그러면 평가 면담의 종류와 기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임상적 면접의 내용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임상적 면접으로 탐색되는 내용들은 면담자의 이론적 배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내담자가 이제 상담센터나 아니면 정신과 병원에 왔을 때 보여지는 어떤 행동이나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감정 상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증상들은 어떠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 현상을 보고서 그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론적 배경이다라고 하면 이 이론적 배경이냐에 따라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 내담자를 이해하는 것이 달라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적 배경에 따라서 임상적으로 탐색되는 내용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인지사고에 훨씬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 이론가라면 그 어떤 내담자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더 많이 탐색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한정적인 시간 안에서 그 내담자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초점이 되는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임상심리학적 면담에서 나오는 이제 그 자료의 내용들이고요. 인적 정보들, 그죠? 기본적인 어떤 인적 정보들이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문제의 진술, 그죠? 이렇게 오게 된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주호소 문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현재 병력, 현재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됐고 어떻게 발전이 되었는지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개인의 발달사적인 과거력,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혹시 어떤 중요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만한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인지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가족 배경, 그다음에 현재 생활 조건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다 보게 되겠죠. 이거 이외에도 과거의 병력, 과거에 혹시 치료를 받은 경험들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도 추가적으로 살펴보게 되겠고요. 어떠한 그 나타내고 있는 비언어적인 행동들, 그죠? 행동이나 자세, 태도, 그리고 의뢰되었는지 자발적으로 왔는지 이런 내용들도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참고 내용 보시면 면접법이 나오는데요. 인터뷰하는 것이죠. 인터뷰 이렇게 이제 주고받고 하는 그런 인터뷰가 되겠는데요. 연구자가 참여자와 대면해서 언어적 질문과 응답을 통해서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우리 인터뷰 많이 얘기하고 있죠. 거기에 이제 유형이 3가지가 있다. 구조화된 유형, 그 다음에 반구조화, 비구조화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다. 인터뷰하는 방법이 있다. 면담, 면접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대면에서 대면을 통해서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자료를 수집한다. 주로 이제 언어적으로 많이 활용하게 되겠죠. 하지만 분명히 이제 언어 이외에 뭐 억양이라든지 뭐 태도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관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면을 하기 때문에 갈 수가 있겠죠. 뭐 유형으로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구조화되어 있다. 구조화, 면접, 면담. 두 번째 반구조화. 세 번째가 비구조화. 반구조화는 정해져 있는 것이죠. 정해진 질문. 정해진 질문을 통해서 이제 면접을 하는 것이죠. 면담을 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그 체크리스트라든지 질문 내용들을 적어 놓고 거기에 이제 체크하도록 하거나 구술하거나 이렇게 적도록 하는 정해진 질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구조화는 정해진 질문이 없는 것이죠. 개략적인 질문만 있고 이러한 정해진 것이 없다. 정해진 질문이 없이 하는 것이고, 반구조화는 요거와 요거를 절충하는 내용이 되겠죠. 어느 정도 개략적인 질문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낸다 라고 하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2번에 행동관찰과 행동평가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판서 내용 지우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에 행동관찰과 행동평가 내용 나와 있고요. 전통적인 행동관찰과 두 번째 이제 행동주의적인 행동평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행동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행동 특성, 그 다음에 뭐 정서,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을 행동을 통해서 개인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죠. 언어적인 표현보다는 비언어적 행동이 더 정확하고 의미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밑에 이제 실력 따지기에 이 행동관찰법의 4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죠. 행동 관찰을 통한 자료 수집이다. 그죠? 행동이라는 것은 비언어적이다. 비언어적이다. 대화를 통해서 인터뷰처럼 언어적인 대화를 통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여기 이제 4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자연 관찰이 되겠습니다. 자연 관찰. 자연적으로 그냥 관찰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사 관찰이 있는데요. 유사 관찰. 이것은 이제 통제 관찰이다. 통제 관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연 관찰에서는 어떤 우리가 목표하는 빈도가 낮기 때문에 그죠? 어떠한 행동, 관찰하고자 하는 그 목표 행동이 빈도가 낮기 때문에 그러한 목표 행동이 이제 자주 일어나는 환경을 조금 만들어 놓고 목표 행동의 빈도를 높여서 하는 관찰이 유사 관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가 자기 관찰. 자기 관찰은 셀프 모니터링이다.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을 체크해 보는 것이죠. 뭐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하시죠.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체크리스트. 최근에는 이제 이러한 뭐 다양한 그 스마트 기기들을 활용해서 체크를 할 수도 있겠죠. 네 번째 내용들이 이제 참여 관찰이 있겠습니다. 참여 관찰. 참여 관찰은 이제 실제로 그 어떤 대상, 그죠? 관찰의 대상의 집단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같은 환경에서 같이 이제 생활하면서 관찰해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참여 관찰이다. 주로 이제 뭐 보호자나 선생님과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실제로 관찰한 내용들을 보고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이제 관찰법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행동주의적 행동평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행동주의 이론에서 근거를 두고 있는 평가법이다.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그 어떤 그 내담자, 그죠? 그 내담자의 행동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행동적인 언어를 통해서, 그죠? 행동적인 어떤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응들을 확인하면서 이 행동을 평가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1번 보시면 성격 특징이나 정서, 심리적 상태보다는 행동의 관심, 행동의 용어로 설명하고 기술한다. 행동의 원인으로서의 내적 갈등보다는 현재 환경에서 유발 자극, 그 다음에 유지 조건에 관심을 가짐으로 객관성을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이제 실력 따지기 내용 보시면 심리검사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심리 그 평가를 위한 자료원 중에서 면담 행동 관찰과 비교된 심리검사의 장점으로 설명이 되고 있고요. 이 면담과 행동 관찰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때 오류를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과잉 해석 부분들을 낮출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예측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심리검사의 통합적 이해. 이 얘기는 면담 또는 우리가 이제 심리검사 이외의 자료원들이 되겠죠. 행동관찰 과의 비교,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겠고, 첫 번째로 이제 오류를 줄일 수가 있겠다. 오류를 줄일 수가 있겠다. 아무래도 이제 교차 검증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심리검사의 내용과 행동관찰 내용을 이제 비교하면서 교차 검증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심리검사에서는 이제 굉장히 안 좋게 뭔가 심각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행동관찰과 비교해 보면서, 그죠? 과잉 또는 과소 평가를 줄일 수가 있겠다. 세 번째는 어떤 보완적인 기능을 할 수가 있겠다. 행동관찰로 이제 표현되지 않은 부분들이 이제 심리검사에 나올 수 있겠고, 심리검사에서 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들을 행동관찰이나 면담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이런 통합적 이해가 중요하다. 이 심리검사는, 그죠? 심리검사는 장점. 이런 행동관찰이나 면담에 비해서, 그죠? 객관성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 표준화된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성을 높일 수가 있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심리검사의 장점이 되겠죠. 행동관찰이나 면담에 비해서 주관성을 배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임상적인 어떤 타당도가 높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심리검사 유형 나오고 있고요. 심리검사 유형 내용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그 지능검사, 성격검사, 그 다음에 뭐 신경심리검사,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유형들,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 검사가 있고 투사적 검사가 있다. 이런 유형들 좀 나눠보았는데요. 여기에 이제 분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검사에도 이제 개인용이 있고 집단용이 있다. 그래서 개인용 지능검사에는 뭐 웩슬러 지능검사, 비뇌검사, 카프만 검사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집단용 지능검사에는 이제 주로 이제 군대나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사용하는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밑에 집단용 지능검사는 이제 여키스가 1917년에 개발한 것이 최초이다. 이렇게. 그래서 아미알파, 아미베타. 그래서 아미알파는 언어를 활용하는 거, 그 다음에 아미베타는 이제 문맹자를 위한 그 검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력 및 학업에 관련된 검사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적성검사, 성격검사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 다음에 흥미검사 이런 내용이 있겠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측정 방법에 따라서 지필검사라든지 뭐 또 수행검사 이런 것들로 이제 나눌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측정 목적에 따라서 진단용이냐, 뭐 선발용이냐, 선별용이냐, 배치용이냐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도 있겠다. 평가 절차에 따라서 표준화된 절차를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표준화 검사 또는 비표준화 검사로 나눌 수도 있겠다. 5번의 결과의 표현 방식에 따라서 양적 검사 또는 질적 검사. 숫자로 표현되면 양적 검사, 그렇지 않으면 질적 검사다. 기타 해서 뭐 진단 검사, 비진단 검사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겠다. 심리검사 분류를 밑에 이제 표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검사의 실시 방식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내용에 따른 분류 이런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뭐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도 나와 있고요. 여기 중에서 이제 그 뭐 속도 검사, 역량 검사, 개인 검사, 집단 검사, 지필 검사 실시 방식에 따른 분류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고요. 내용에 따른 분류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크게 인지적 검사, 정서적 검사 이렇게 나와 있죠. 내용에 따른 분류다. 내용에 따른 분류다. 내용에 따른 분류. 크게, 그죠? 크게 인지적 검사, 정서적 검사. 인지적 검사, 정서적 검사.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눌 수 있다. 인지적 검사와 정서적 검사. 인지적 검사는 우리가 능력 검사. 능력 검사다. 그리고 성능 검사다. 이렇게 이제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이 이제 같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정서적 검사는 성격 검사. 여기는 성격 검사 또는 성향 검사다. 이렇게 이제 같은 내용이다.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지적 검사를 이제 먼저 살펴보면 지능검사, 지능검사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적성검사, 그 다음에 성취도검사가 있겠다. 성취도검사. 지능검사, 지능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적성, 그죠? 그 업무 수행의 능력들을 보는 내용이 되겠고, 성취도검사, 성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심의검사 예들이 나와 있죠. 지능검사에는 웩슬러 지능검사를 떠올리시면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고요. 적성검사에는 일반 적성검사라고 이제 GATB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에는 이제 이 적성검사에는 지능에 대한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지적 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취도 검사는 주로 이제 토플이나 토익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다. 그래서 얘들을 조금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웩슬러 지능검사. 적성검사는 GATB. 요 안에 이제 지능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제 웩슬러 지능검사와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요 안에 지능이 내용이 하위 분류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익과 같은 것이 이제 성취도 검사다. 그래서 요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극대 수행 검사다. 이렇게 이제 부른다. 그러면 인지적 검사, 능력 검사, 성능 검사는 극대 수행 검사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서적 검사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성격 검사, 흥미 검사, 태도 검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성격 검사, 흥미 검사, 태도 검사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다. 성격 검사에는 우리가 뭐 이제 많이 얘기하고 있는 뭐 MMPI 같은 것이 성격 검사의 어떤 대표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흥미 검사는 뭐 선호도 검사 같은 거 또는 직업 흥미 검사. 그죠? 직업 흥미 검사. 태도 검사 같은 거는 뭐 만족도 검사 같은 것들이 이제 태도 검사에 포함되겠다. 직무 만족도. 이런 것들을 습관적 수행 검사다라고 이야기한다. 습관적 수행
검사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극대 수행이고 여기는 이제 습관적인 수행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에 이제 어떤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극대 수행 검사는 정답이 있다. 정답이 있다. 그리고 시간 제한이 있다. 시간 제한이 있다. 여기에는 반대로 정답이 없다. 정답이 없다. 그리고 시간 제한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극대 수행 검사에서는 최대의 능력을 요구하죠. 최대의 능력을 요구하는데 여기에서는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함을 요구한다. 솔직함을 요구한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 극대 수행 검사와 습관적 수행 검사의 특징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들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지적 그리고 능력, 성능 검사, 극대 수행 검사는 정답이 있고 시간 제한이 있고 최대의 능력을 요구하는 데 비해서 정서적 성격, 성향 검사, 습관적 수행 검사는 정답 없고 시간 제한이 없고 그 다음에 솔직함을 요구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 나와 있고요. 규준 참조 검사와 중거 참조 검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규준 참조 검사는 상대적 검사, 그죠?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중거 참조 검사는 절대 검사, 절대적 검사. 예를 들어서 우리가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라고 하면 60점이 이제 준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규준 참조 검사 옆에다가 상대적 검사, 그 다음에 중거 참조 검사 옆에다가 절대적 검사, 절대 검사 이렇게. 절대평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다. 규준 참조는 상대평가, 중거 참조는 절대평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이제 확인학습 내용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기초학습 기능검사 이렇게 해서 캐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기초학습 기능검사 내용들 거기에 이제 정보처리, 세마기, 읽기 1, 2, 그 다음에 쓰기 이렇게 5개의 하위 검사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기초학습 기능 검사의 검사명, 그 다음에 측정 요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번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내용 한번 요 판서 내용 지우고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학습의 기초학습 기능검사입니다. 기초학습 기능검사. 여러분께서 이제 계속 앞으로 이제 심리검사의 어떤 내용들, 그죠? 각각의 이제 심리검사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요. 거기에 있는 그 검사의 측정 어떤 요소들, 그죠? 우리가 이제 하위 검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하위 요소들을 좀 기억해 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기초학습 기능검사가 어떠한 요소들이냐 5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5가지.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정보 처리. 하위 검사가 5가지가 있는데 정보 처리 검사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세마기. 세 번째가 읽기 1, 네 번째가 읽기 2, 5번째가 쓰기. 이렇게 이제 5개의 검사가 있다. 그러면 정보 처리에 대한 내용들은 무엇이냐? 정보에 대한 학습자의 그런 인지 과정, 지각 과정, 그 다음에 자극에 반응하는 시각 운동 과정, 시각적 기억과 양, 길이, 무게, 그리고 크기에 대한 관찰 능력, 분류, 공간적 능력, 시간 순서에 따라 배열하는 거, 조직 능력, 그 다음에 학습자의 추론, 적용 능력, 유추, 부조화와 관련된 관계 알기, 이런 능력들을 측정한다. 그래서 학습자의 인지 과정, 인지 처리 과정에 대한 내용이다. 인지 처리 과정을 평가한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겠고요.
정보 처리 내용들. 두 번째는 세마기. 세마기 뭐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수학적인 능력, 숫자 변별, 수 읽기, 그다음에 세마기의 기초부터 가감 승제, 십진 기수, 그다음에 분수, 기하, 측정 이런 내용, 요 계산, 응용 문제, 기초적인 수학적 지식과 개념을 측정한다. 개념을 측정한다. 정리하시면 되겠고, 읽기원. 읽기원은 문자나 낱말을 제인하는 것. 문자와 낱말. 읽기투는 독해와 관련, 독해력, 독해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 이제 쓰기. 쓰기는 낱말의 철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철자. 받아쓰기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5가지의 검사 내용이다. 그래서 기초학습 기능검사다라고 하면 밑에 5가지가 있구나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적성과 학업 성취도 내용이 나와 있고요. 적성검사, 학업 성취도 검사. 그래서 적성검사와 성취도 검사는 인지적 검사의 분류에 포함되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적성검사와 성취도 검사가 어떤 것이 다르냐라고 했을 때 성취도 검사. 어떤 것이 다르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검사 시점, 검사 시점으로 봤을 때 검사 시점으로 봤을 때 이 적성검사, 이 적성검사라는 것은 미래에 어떠한 적성을 가질 것이냐, 어떤 직업에 맞을 것이냐, 어떤 진로가 맞을 것이냐라는 것을 예측하는 어떤 그런 요인으로 적성검사를 하는 것이죠. 미래적인 관점이다. 하지만 이 성취도 검사는 과거 시점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성취되어 있는가, 그래서 과거의 시점이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 그 개념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적성검사와 흥미검사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적성검사는 인지적 검사였죠. 흥미검사는 정서적 검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적성검사와 흥미검사가 공통점이 있는가라는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적성검사와 흥미검사. 적성검사와 흥미검사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표준화된 검사다. 두 번째로 주로 객관검사로 이루어진다. 세 번째로 진로와 직업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한다라는 거. 이해를 위해서 이제 이런 검사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은 인지검사이고, 이거는 이제 성격검사이다. 성향검사이다. 이 적성검사는 인지검사이고, 그 다음에 흥미검사는 성향검사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내용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성격검사 개발의 방법, 구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성격검사 개발을 위해서 어떤 그 방법들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3가지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첫 번째가 이제 논리적 이론적 방법인데요. 요것들은 이제 연역적인 방법으로 이런 증상은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논리적인 기초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MBTI가 이러한 사례가 될 수 있다. PAI 같은 그런 검사도, 그죠? 그런 검사도 이제 논리적 이론적 방법으로 이루어진 검사다. 그래서 많은 검사들이 이제 논리적 이론적 방법에 의해서 이제 검사들이 개발되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준거 집단 방법이 있는데요. 경험적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 어떤 그 증상 집단, 예를 들어서 우울증 집단이다. 그러면 우울증 집단에서 우울증의 특징들을 나타내는 어떤 질문들을 확인하고, 우울증이 아닌 집단에서 그런 특징들을 비교하면서 구별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이제 점차 선별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든 그런 검사다. 그것은 이제 경험적 증거 집단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고,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MMPI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거 집단 방법의 MMPI다. 이렇게 이제 단선적으로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인 분석 방법은 어떠한 그 개인의 어떤 특성들의 공통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요인 분석 방법을 통해서 추출해내는 것이죠. 공통적인 요인들을. 그런 방식으로 이제 만든 그 검사가 16PF와 같은 그 검사다. 네오-PIR과 같은 검사. 이런 검사들이 요인 분석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검사다. 이렇게 세 가지 이제 그런 개발 방법들을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심리검사 기초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러한 그 심리검사를 어떤 방식으로 제작하는가 4절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